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고 아들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아들아이를 출산할 때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런 최악의 남자인 줄 몰랐는데 제가 재활용도 불가능한 그런 인성 쓰레기랑 결혼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연애하는 3년 동안 정말 몰랐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 척하고 저를 만났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인간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건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평생 함께하자고 결혼한 뒤에 이 인간이 제가 참을 수 없도록 엉망이 되었다는 거였죠. 흔히 장가가고 철이 들어 효자가 되었다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제 전 남편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평하게 양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효자가 될 것이지 이 인간은 오로지 자기 엄마만 위하고 생각하는 반쪽짜리 효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모, 즉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그런 호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저희 엄마의 딸인데 그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위해주며 살고 싶진 않았죠. 그리고 결혼 직후 바로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면 아들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임신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인간이 치밀한 건지 아니면 제가 운이 없었던 건지 아이를 임신하고 남편의 치사하고 유치한 심지어 이기적이까지 한 민낯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제가 임신까지 했으니 이젠 제가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도 제 인생과 더 나아가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임신했다고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생각을 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건데 그때는 남편도 기고만장했죠. 어쩐지 연애할 때랑 다르게 결혼 후에는 남편이 저에게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진 제가 사랑한 남자였고 결혼까지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고쳐서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결혼하고 철이 들어 혼자 계신 자기 엄마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저 저 좋은 꼴은 보고 싶지 않다는 못된 심보였죠. 그리고 저를 괴롭히려 선택한 방법도 야비하게 그지없는데 며느리라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무기로 저를 괴롭히려 했어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이용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하여 저는 뒤늦게 효자가 된 남편을 고이고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렸는데 그땐 시어머니가 어찌나 질색팔색을 하시던지 시어머니는 이혼해도 상관없다시며 자기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무조건 당신 아들 편을 드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셨는데 남편이 잘못한 게 맞아도 저더러 참으라고 남자는 원래 다 그렇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당신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대신 다른 못된 시어머니처럼 일부러 며느리를 괴롭히려 한다든가 돈 거리시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어릴 때 이혼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며 사셔서 그런지 굉장히 독립적인 분이셨어요. 당신 앞가림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만 저한테 서운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시어머니와도 부딪히지 않고 지냈을 것 같은데 어리석은 남편의 잘못된 생각에 그럴 일도 없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늘 저에게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신식 사고방식을 가져 며느리도 안 괴롭힌다며 저더러 감사한 줄 알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없지 않냐? 용돈을 달라고 하나 걸핏하면 집에 오라고 하나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때 되면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진짜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절이라도 해야 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 같은 장모도 없지. 우리 엄마가 사이라고 뭐 해달라고 바라거나 한 것도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자기도 장가 잘 온 거 아니야? 헤이, 그거랑 이거랑 같아? 사위는 원래 백년손님이잖아. 사위는 원래 어려운 사람인 게 맞아. 근데 며느리는 아니지. TV 드라마 같은 거 못 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
일 가르쳐준다고.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감사해야지. 왜? 시집 잘 왔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고가워? 이런 식으로 제가 시집을 잘 왔다는 듯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 생각이었어요. 자기야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을 테지만 저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성격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당연히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괴롭혀도 된다는 듯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악의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잘못인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감사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남편은 자기 입으로 자기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제가 잘해드려야 한다며 늘 상관관계를 만들려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용납하지 않았죠.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많았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성격이 독립적인 시어머니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들 먼저 생각하고 아들을 더 많이 위하시는데 적어도 명백하게 당신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제 편을 들어주실 만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리할 땐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며 발을 살짝 빼셨고 당신 생각에 제가 잘못한 것 같으면 크게 꾸짖으셨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제가 좋게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자기 엄마가 딸이 없으니 저더러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되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되어줘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자기가 먼저 저희 집에 아들 같은 사위가 되어야죠.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인 거 잊지 않았지? 퇴근하고 상계동 집으로 와. 적어도 7시까지는 와야 해. 밥 먹어야 하니까. 아이씨, 나 오늘 바쁜 날인데 꼭 나까지 가야 해. 나는 사위인데 그냥 자기 식구들끼리 단란하게 하면 되잖아. 자기는 식구 아니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자기는 나더러 자기 없어도 시댁 가서 어머니랑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라며. 나는 뭐 자기네 식구라서 그래야 하는 거야? 며느리랑 사이가 같냐? 그리고 우리 집은 자식이 나 하나니까 자기가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거지.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좀 좋아?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그것도 아니잖아. 처남도 있고 처제도 있고 또 두 분이 다 계시는데 나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진짜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며느리고 자기네 형제 없으니까 해야 하고 자기는 안 해도 된다? 그래, 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도 강요하지 마. 이제 자기 집에는 각자 하자. 그럼 불만 없지? 왜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알았어, 가면 되잖아. 이렇듯 남편은 사위 노릇은커녕 저희 집에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는데요. 저렇게 말하는 것과 또 다르게 세상에서 장모가 가장 만만한 그런 나쁜 놈이었어요. 그에 반면 저희 아빠는 무서워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죠. 참고로 저희 아빠가 군인 출신의 말투의 표정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화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우신데요. 아빠 없이 큰 남편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 아빠를 많이 어려워했어요. 사실 결혼 초반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도 짠하게 느껴져서 친정아빠한테 최대한 살갑게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저희 아빠도 노력을 사위 배려한다고 많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장인의 노력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몰랐던 저희 엄마는 사위가 처가에 오면 장인 눈치 본다고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 인간은 그런 장모의 배려를 역으로 이용하며 저희 엄마를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던 놈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엄마한테 하는 행동과 장모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달라 제가 중간에서 열이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들이 모여 저는 임신한 몸으로 이혼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임신한 몸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원래 이렇게 연애랑 결혼이 다른 건가요? 제가 결혼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아서 잘 몰라 여쭤보는 건데 저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마치 꼭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저희가 연애할 때는
별로 싸우지 않은 커플이라 정말 힘들었죠. 참고로 저와 전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한 사내 커플이자 사내 부부였어요. 그래서 저희의 연애와 결혼은 보는 눈이 참 많았는데 그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소송으로 지옥이었는데 다른 사람 보는 시선까지 생각해야 했으니 더 죽을 맛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때 제가 출산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참았지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먼저 사표를 냈을지도 모를 만큼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걸 다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또 안쓰러워지는데 그만큼 임신한 몸으로 이혼 소송을 한다는 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자주 법원도 다녀야 했고요. 하지만 이혼이 결정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을 때는 그동안 힘든 시간만큼 사이다 같은 쾌감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서두가 좀 길었지만 지금부터 제가 같이 살았던 남자가 얼마나 최악이고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낱낱이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욕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랑 남편은 앞서 말한 대로 회사에서 만나 연애 3년을 하고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남편과 저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는데 제 나이 30에 더는 결혼을 미룰 수 없다며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죠. 그때는 남편이랑 싸우는 일도 거의 없고 마치 하늘에 별도 따다 달라고 하면 정말로 따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결혼 생각이 아주 없던 사람은 아니라서 프로포즈가 반가웠어요. 거기에 사내 커플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잘 어울린다고 하고 언제 청첩장 돌릴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신혼집을 뺀 나머지는 거의 정확하게 반반씩 비용을 부담했고 신혼집만 제 돈이 100%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게 제 이름으로 부족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혼집에 제 돈이 100% 들어간 배경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 시어머니가 혼자 계셔 쭉 함께 살았고 저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거진 도와주셔서 보증금을 마련했지만 그 오피스텔을 빼서 신혼집을 얻어 큰 도움이 되었죠. 참고로 저희는 양가의 다른 지원은 받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오피스텔에 이미 저희 부모님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아주 안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제 이름으로 신혼집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의 꼬라지가 시작된 게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제 돈이 온전히 들어간 집이니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갚고 그 집에서 둘이 또 열심히 벌어 다음에는 우리 집을 매매한다면 그때는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 이름으로 계약하고 대출도 받았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듯 비협조적이었는데 아마도 이대로 저한테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효자 노릇을 한다며 번번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건데 제가 신혼 초에 남편에게 가장 실망하고 열받았던 건 남편이 저랑 이견이 있거나 싸움이라도 하면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일러 바친다는 거였어요. 급기야 제가 보는 앞에서도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일렀던 적도 있었는데요. 자기 말로는 아니 제3자한테 물어보자고 자기랑 나랑 싸워봤자 의견이 좁혀지지 않잖아. 물어보자는 건데 뭐가 나빠? 라며 자기가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의도를 정말 모르겠냐고요. 누가 봐도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객관적이라고 우기니 저도 유치한 건 알지만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면 저도 질세라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는 허겁지겁 제 핸드폰을 뺏으려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자기가 먼저 그랬으면서 아주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나도 객관적으로 물어보려 하는 건데 무슨 문제 있냐고 대받아 쳤고, 그 덕에 그 못된 버릇은 바로 고칠 수 있었는데요. 대신 부부 사이는 신혼임에도 꽤나 냉랭했더랬죠. 남들은 신혼이니 얼마나 좋냐고 물어보는데 참 씁쓸했죠. 하지만 아무리 회사라고 해도 소문이 무서운 동네기 때문에 싸웠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잘 지내는 척 행복한 신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했는데, 사내 부부라는 게 그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가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도 살짝 있고, 제가 결혼을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나 자책도 했었는데,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냥 너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제 딴에는 노력을 했는데, 남편은 양가 부모님과 관련된 행사철만 되면 제 속을 뒤집었어요. 한 번은 어버이날에 무조건 당일은 시어머니와 식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별로 불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알지?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동급이 아니잖아. 당연히 시어머니가 우선이고 윗사람이지. 라고 남편이 기세등등하게 말하니 그 꼬라지는 봐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바구니 사들고 보란듯이 친정에 갔어요. 남편은 당연히 자기 집에 가려고 제가 카네이션을 샀다고 생각했기에 더 열받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못된 사람인지 고소했어요. 비록 그날 저녁 남편과는 대판 싸워야 했지만 저는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쭉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하지 왜 그렇게 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까진 이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디까지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남편을 뜯어고쳐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 말이 딱 맞았어요. 대신 제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이 남편 역시 저를 자기 구미에 맞게 고쳐 써보려고 고심을 많이 하는 눈치였는데,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처럼 어떤 날은 저를 살살 구슬리고 제 비위를 맞추려 살랑거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꼭 속이 시꺼먼 여우 같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주시면 혼자 사진 찍고 감탄하고 호들갑이란 호들갑만 떨고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자 답답했는지 남편이 살짝 짜증 섞인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원래 이런 반찬 받으면 감사하다고 반찬값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건데 자기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지? 진짜 매정하다. 무슨 며느리가 그렇게 센스가 없냐? 라며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없는 건 아니신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해오신 거라 제 입장에서는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애석하게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남편은 새우나 꼬막 같은 갑각류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해줄 수 없어 시어머니가 제 차릴 때 반찬들을 해오시는데 남편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서운했어요. 많이는 바라지도 않지만 하나 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감사하다고 인사도 할 수 있고 반찬값이라고 용돈도 드릴 수 있는데, 시어머님이 해오시는 반찬들은 제 손으로 처리도 힘들었어요. 남편이야 먹기만 하니 맛있고 좋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누가 봐도 당신 아들 먹이려 반찬을 해오시는 건데 거기에 대고 매정하다느니 센스가 없다느니 하는 소리를 남편한테 들으니 저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자기 먹으라고 해오신 거네.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 반찬값은 자기가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못 먹는 게 죄라며 자꾸 먹다 보면 알레르기도 없어진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더군요.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참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편식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서운한 일이었고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먹는 것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남편 새우 껍데기를 좀 까서 주라고 하는데 제가 왜 먹지도 못하는 새우 껍데기를 까서 남편한테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 의중도 모르겠고 좌우간 시어머니가 그냥 반찬 같은 건 안 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김치나 고기 같은 걸 해오면 맛있게 먹었음에도 다 먹은 뒤에 꼭 토를 달았는데 음식이 전반적으로 짜다고 하거나 간이 묘하게 맞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렸는데 그러면 먹지 말라고 다 내가 먹겠다고 하면 자기가 언제 안 먹는다고 했냐며 다음에도 저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말이나 하지 말고 맛있게 먹든지 할 것이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저는 남편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저도 당한 것이 있으니 남편에게 똑같이 했죠. 우리 엄마는 누구처럼 자기 자식만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골고루 해오는데 맛있게 먹었으면 감사하게 먹었다고 문자라도 한 통 해. 라고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은 기분 나쁘게 한번 피식 웃더니 제 말을 무시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전화나 문자를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 그 즈음부터는 인간이 원래 인성이 저 모양이었나? 시어머니는 왜 아들을 저 따위로 키우셨나? 저도 악에 받쳐 시어머니 원망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엔 서운하다 못해 악이 올랐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상여금이나 선물 같은 것도 중복되는 일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걸 전부 시어머니에게 드리길 바랬어요. 상대적으로 저희 친정보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 형편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했으면 하더라고요. 대신 선물은 자기 앞으로 나온 건 시어머니 들이대 제 선물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도 무슨 인심이라도 크게 써주는 듯 행복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시댁에 뭐라고 해드리고 싶어도 그 마음이 쏙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되니 속아서 결혼했나? 사기 결혼에 대한 생각까지도 들더군요. 다행은 매일같이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절대 못 살았죠. 그냥 좋게 지내다가 한 번씩 저런 문제로 제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 그럴 때는 좋게 지냈던 것들도 모두 무의미해졌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결혼한 직후에는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남편이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임신이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도 남편이 자기 엄마 하니까 이참에 아이가 생겨서 관심사를 돌리고 싶었는데 마침 아이가 저희 곁에 찾아왔더군요. 남편은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려주고 병원에 가서 같이 아기 집이랑 심장 소리도 들으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했는데 한 임신 5개월까지는 저한테 참 극진하게 잘해줬어요. 회사에서도 아주 소문이 자자하리만큼 저에게 잘해줬는데 남편이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정신을 덜 차렸는지 제 마음속에 있던 앙금도 풀리는 것 같았어요. 원래 조금만 잘해줘도 홀락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임신을 해서 그런가 좋게만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땐 뱃속의 아이가 복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임신 초반은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다 방심한 탓인지 또다시 문제가 생겨나더군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 보통 조리원을 예약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아까워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죠. 내가 알아보니까 조리원 문화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꼴랑 2주 있는데 그렇게 몇백만 원씩 갖다 바치는 게 맞아?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한 선진국도 산후조리는 안 해. 그래서 아름아름 외국 아기 엄마들이 몸조리하러 한국에 오잖아. 다른 거 조사할 때 그런 건 조사 안 했어? 그리고 갑자기 왜 이래? 애 낳고 2주가 얼마나 중요한데. 원래 없던 건데 갑자기 생긴 문화잖아. 괜히 나는 어디 조리원 다녀왔네. 그 조리원은 얼마네. 허세 부리는 용인데 그걸 꼭 해야 하냐고. 우리 엄마도 나 낳고 조리원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야 그건 시대가 옛날 옛적이잖아. 다른 산모들도 전부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나는 가지 말라고? 왜? 돈 아까워서? 아깝지. 그럼 안 아까워? 현명하게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엄마나 장모님이나 조리원 같은 데 안 갔어도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잖아. 필요 없는 거니까 하는 말이야. 막말로 몸조리할 집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은 많았지만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남의 애를 낳는 게 아니고 자기 애를 낳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서운함이 폭발해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자기도 뜨끔했는지 자기 엄마한테 수고비 드리고 부탁해서 몸조리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바꿨는데 당연히 싫었죠.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신데 그런 게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조리원에 안 갈 테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남편 입을 다물라고 했는데 그래도 애기 낳고 조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부탁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처음으로 남편을 향한 볼멘 소리를 하셨는데요. 아니, 그 돈이 아깝다고 하는 애 아빠도 있니? 아유, 그 돈 엄마가 줄 테니까 그냥 조리원 가. 너 애 낳고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엄마도 조리 잘못해서 겨울만 되면 뼈가 시려. 그 사람은 그런 거 몰라. 겉보기에 엄마나 시어머니가 멀쩡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래. 허세 부리려고 가는 거래. 진짜 해도 너무한다. 권서방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최대한 좋게 보려고 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내 말이.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나 완전 속아서 결혼했다니까? 그래도 어째. 결혼해서 애까지 생겼는데 그냥 맞춰서 살아야지. 그래서 뭐 진짜로 조리원 안 간다고? 그럼 여기 와서 해. 엄마가 해줄게. 아니야. 거긴 아빠도 있고 오빠랑 유정이도 있잖아. 그냥 엄마가 2주 우리 집에서 해주면 안 되나?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그 인간도 장모랑 있는 2주를 불편해하지. 그건 그렇네. 근데 권사방이 집에 있으려고 하겠니? 지가 집에 가 있는다고 하지 않을까? 설마 애기 있는데. 아무튼 엄마 진짜 미안한데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나 좀 도와줘. 공짜는 아니고 2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 됐어. 무슨 돈을 받아? 받아. 원래 이런 건 돈 받고 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 돈 받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래. 엄마 이참에 용돈벌이나 좀 해보자. 우리 딸이랑 손주랑 2주 동안 매일 보고 꿀이네. 엄마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유정이가 알려줬어. 요즘 유정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렇게 꿀이란다. 아무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순산할 생각만 해. 엄마 닮으면 고생 좀 할 텐데.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럼 엄마는 미역이랑 이것저것 준비 좀 해야겠네. 알겠으니까 우리 딸 엄마만 믿어. 이래봬도 애를 셋이나 낳은 경력자니까. 저는 엄마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조리원에 가서 편하게 있지 못한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2주 동안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엄마랑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건 그거대로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알려줘야 할 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산후조리는 친정 엄마가 와서 해주시기로 했고 시어머니한테 드리려고 했던 수고비는 우리 엄마한테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인간이 먹던 밥풀을 튀겨대며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발작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수고비까지 챙겨줘야 하냐며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왜? 수고비는 자기가 먼저 말한 거잖아. 어머님한텐 드려도 되고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돼? 나한테 도움은 자기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더 줄 텐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누가 그렇대? 그리고 뭐? 자기 엄마? 이거 뭐 막가자는 거야? 말 돌리지 마. 나는 분명히 자기 뜻에 따라서 조리원 포기했고 집에서 수고비 드리고 도움받으라고 해서 우리 엄마한테 부탁했어. 그럼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 그 대상이 꼭 어머니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애당초 어머니한테 물어는 봤어? 그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제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며 무려 2주나 당신 하시는 일을 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반면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셔서 시간이 자유로웠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저한테 공수표 날리듯이 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참에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남편한테 등을 떠밀었는데 남편은 쭈뼛쭈뼛거리면서 전화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으로 해서 남편한테 억지로 떠넘겼는데
그렇게 되니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제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더니 순식간에 열을 받으신 듯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셨죠. 야, 이놈의 새끼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며느리 몸조리를 해주냐? 요즘 같은 세상에 다들 조리원 가고 편하게 사는데 왜 집에서 한다고 유별인데? 설마 네 처가 그러고 싶대? 걔가 제정신이면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을 건데? 너지? 이놈의 화상아. 네가 그러고 내 아빠 될 자격이 있는 놈이냐? 그런 데 쓰는 돈 아낄 거면 왜 돈을 벌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버는 거 아니야? 너 지금이라도 네 처한테 싹싹 빌고 조리원 가라 그래. 너 네 처한테 내가 해준다고 벌써 말한 거 아니지? 너 그랬기만 해봐. 진짜 그 입을 꿰매버리고 말 테니까. 엄마, 나는 엄마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고 돈 2, 300 준다고. 2주 와서 대충 도와주면 2, 300이 생기는데 엄마는 싫어? 그리고 첫 손주잖아. 됐어. 내가 나가서 버는 게 낫지. 나는 싫다. 그리고 손주라도 가끔 봐야 예쁜 거야. 나도 신생 하나 본 지가 기억도 안 나고 너 키웠을 때도 외할머니가 와서 다 해줘서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그럼 니네 장모한테 부탁을 해보든가. 일 안 하시잖아. 그건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조리원 가라 하라고. 이래저래 조리원이 최곤데 왜 이래?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남편은 저랑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자존심 상해했는데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정엄마 도움을 받는 쪽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됐어요. 조리원을 알아보려고 해도 이미 때를 놓쳐서 갈 수 없었는데 갈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해주신다고 했으니 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성큼성큼 저는 임신 7개월이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이랑 무려 2주를 같이 지내고 돈까지 드릴 생각하니 남편은 배가 아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먼저 저에게 제안한 거고 상대가 자기 엄마가 아닌 장모로 바뀐 것뿐이라 이 인간도 명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 기고만장했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꼴이니 너무 고소했거든요. 그러자 인간이 마치 저를 엄청 생각하는 척을 하고는 지금이라도 조리원에 갈 수 있으면 가라고 했는데 제가 조리원비를 알려주니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그 뒤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장모랑 지낼 생각을 하면 짜증이 났는지 저에게 헛소리를 또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이놈이랑은 절대 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놈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200만 원은 너무 과해. 생각해봐. 장모님이 여기 계시면 먹고 자고를 다 하는데 돈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는 숙식을 제공하잖아. 요즘 전부 세금도 떼는 마당에 200을 다 드리자고? 뭐라는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랑 우리 애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왜 세금을 떼? 자기가 국가기관이야? 아니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 나도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는데 한쪽만 좋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기가 막혀서. 그럼 만약 우리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도 이럴 거야? 아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치사해? 자기 엄마만 부모고 우리 엄마는 부모도 아니야? 적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막말로 장모님은 살만하시잖아. 장인어른도 계시고.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도 자기가 벌어서 사는데 도움 줄 거면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줘야 하지 않아? 아니 이런 건 내가 말을 안 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지. 정말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됐어. 나도 당신 엄마한테 돈 드리는 거 아까워. 당신이 전에 그랬지? 대충 해주고 2, 300 받아가라고. 그게 할 소리냐? 그 말엔 나랑 우리 애는 안중에 없는 거잖아. 돈 아깝다고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조리원도 못 가게 하고. 됐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남은 인생을 너랑 사니? 됐으니까 이혼해. 그렇게 엄마하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살아. 뭐라고? 이혼?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야? 몇 달 뒤면 애기 나와. 근데 무슨 이혼이야? 왜? 임산부는 이혼하면 안 되는 법 있어? 합의 이혼은 바라지도 않아. 나는 소송해서 너한테 뜯을 수 있는 건 전부 뜯을 거니까 너도 소송 준비해. 미친 거야? 왜 이래 갑자기? 너랑 사는데 어떻게 안 미치냐?
내가 정말 너 인간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이제 알았어. 너는 구제불능,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야. 내 집에서 나가. 여기 내 집인 거 알지? 이야, 치사하다. 내가 여기 살면서 낸 공과금이 얼만데. 말 잘했다. 여기서 먹고 살았잖아. 세금 내고 살았네. 공과금, 세금이잖아. 왜? 도저히 네 발로 못 나가겠어? 우리 아빠랑 오빠 불러야 하나? 저는 이성의 끈을 놓고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이놈이 장인이 올까봐 무서웠는지 부랴부랴 차키를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요. 저는 그 길로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다음날 휴가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시가 급했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시던 사무장님도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남편 욕을 한 바가지 하며 자기가 아주 빠르게 진행해보겠다고 저에게 약속했는데요. 그 덕에 저는 이혼 소장도 신속하게 만들고 본격적인 이혼 준비를 했어요. 가끔 가진통이 오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 인간이랑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 준비에는 소홀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저를 쫓아다니며 도와준 사람이 제 여동생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여동생은 단 한 번도 형부라고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처제 형부라고 용돈도 주고 사이도 좋게 지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처가에 돈 쓰는 걸 누구보다 아까워하는 인간이 처제라고 용돈 한 번 줘봤겠어요. 그리고 동생 눈에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지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잘했다고 말해줬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 저를 찾아왔는데 보는 시선이 많다 보니 몸을 사리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남편한테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당신은 장가보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시다며 저에게 당신 아들을 데려가라 하셨어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부터 관여하지 않겠다. 어머니, 이미 다 늦었어요. 저는 그 인간이랑 살 마음 없고요. 어머님이 데려가지 않아도 저는 데려올 마음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인간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설마 모른다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래. 근데 원래 남자들이 호되게 당해봐야 아는 거야. 걔도 이번 일로 호되게 당했으니까 분명 정신 차렸을 거야. 나도 이제부터는 네 편 들게. 죄송하지만 늦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고요. 같이 사는 건 더 싫어요. 그 인간 결혼하고 효자 됐어요. 처가에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어머니한테든 어떡하든 돈 한 푼이라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야말로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아야, 싫어. 나는 이제 혼자 돼서 자유롭고 좋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은 결혼 전에도 안 하던 짓을 왜 결혼한 뒤에 하고 지랄이야.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너는 이혼하고 나는 내 아들이랑 안 살고. 그래, 그놈이 자처한 일이니까 책임도 혼자 지라고 해. 근데 너 애 낳고 혼자 괜찮겠니? 이건 내가 내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그거 쉬운 일 아니다. 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애 키우는 것보다 어머니 아들이랑 사는 게 더 싫어서요. 그리고 저 양육비 꼬박꼬박 받을 거예요. 그 인간도 아빠 노릇은 해야죠. 그래, 나도 그 말에는 동감이다. 네 뜻 잘 알겠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나도 나 사느라 바빴어. 네, 괜찮아요. 저도 그동안 별로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나도 너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럼 잘 살고 우리 손주 잘 키워다오. 나는 가끔 너랑 우리 손주 어떻게 사는지 보고는 싶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가 내킬 때 연락하렴. 네. 시어머니와는 비교적 쿨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소송 중에 믿었던 자기 엄마한테 쫓겨났는데요. 갈 곳이 없어서인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바꿔놓아서 이 인간이 들어올 수는 없었는데 수세에 몰리니 현관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회사에서도 쫓아다니며 여간 사람을 귀찮게 했는데 저희가 천만다행으로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한 팀장님이 남편더러 우리 부서에 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는데요. 그 덕에 저는 회사에서도
남편과 마주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적어도 저희 부서에 있으면 그 인간이랑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두고 수근거리는 소리는 어쩔 수 없었는데 출산 휴가만 손꼽아 기다리며 꾸역꾸역 하고 싶지 않은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출산하기 전 법원도 다니고 그야말로 태교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이혼 소송은 길어지고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처하기만 했는데 그 인간은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이봐봐, 애 키우려면 아빠가 필요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한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자기야. 라며 또 알랑방구를 끼웠는데 저는 들고 있던 기저귀 가방으로 그 인간 머리를 휘갈겨버렸어요. 뭐? 자기? 한 번만 믿어줘? 됐다 그래. 처가에 쓰는 돈이 아까운 너랑은 내 인생이 아까워서 절대 안 살아. 나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네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지 마라. 설마 양육비도 아까워서 꼼수 부릴 건 아니지? 그러기만 해. 나도 법적 조치할 거니까. 남편은 제 말에 더 이상 싸울 전의를 잃어버린 듯 표정이 다 포기한 얼굴이었어요. 솔직히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무슨 연민 같은 것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런 사람을 내가 뭘 보고 사랑하라고 결혼까지 했을까 그런 씁쓸함이었는데요.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그 인간이 먼저 회사를 그만뒀어요. 다행히 능력이 아주 없던 사람은 아니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듯 했는데 저야 땡큐 했죠. 그 소식을 출산 휴가 중 팀장에게 들었는데 사실 복직하기 전에 저야말로 회사를 옮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늘 고민 상담을 해주던 팀장님이 자기야,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잘 쉬고 복직해. 자기 자리 내가 무조건 사수해 놓는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리하여 저는 친정엄마 도움으로 조리도 하고 출산 휴가를 보내며 복직 준비와 육아에도 열심히 했는데요. 서툰 초보 엄마였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육아와 소송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전의를 잃은 남편은 비교적 빠른 수긍으로 소송이 끝났는데 결과는 뭐 저의 승리였죠. 결국 남편은 결혼할 때 해온 혼수품 정도만 건지고 가져갈 것도 없이 못 만나가게 되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 좁은 원룸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됐다고 하더라고요. 놓을 것도 없다면서요. 그리고 양육비는 밀리지 않고 보내겠다고 저랑 약속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네요. 어쩌면 그 인간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절대 싫어요. 사람 안 바뀐다는 걸 그때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에 그 인간과 다시 재결합하는 일은 없을 건데 부디 제 인생에 그 사람이 엮이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그 전세 아파트를 나와 친정부모님 집 근처에 살고 있어요. 전세를 끼긴 했지만 작은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처음엔 친정으로 들어갈까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엄마인데 계속 친정 도움을 받을 수는 없죠. 저도 제 역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엄마가 되어보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저는 남은 인생은 제 아들과 재미나게 살고 싶거든요. 엄마 역할은 물론이고 아빠의 빈자리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가끔, 정말 가끔인데 시어머니랑도 연락하며 지내요. 아들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지금은 뭔가 좀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중간에 남편이 빠지니 시어머니랑도 제가 제법 잘 맞는 구석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저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는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아이한테 할머니의 사랑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리하여 지금은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부디 제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더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혼하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별로 남편에 대해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들을 포함해 저희 가족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